국사모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부산 진구을 국회의원이자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의장이시며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으로 보훈보상 정책에 대한 깊은 관심으로 이 포럼을 주최하신 이현승 의원님의 개사가 있겠습니다. 예, 오늘 정말 많은 분이 이 자리를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 포럼을 주최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현성 의원입니다. 오늘 국가 책임과 보훈보상제도 정책 방안, 국가 책임과 보훈보상제도 발전 방향을 주제로 하는 포럼을 개최하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하면서 우리 또 이 행사를 또 주관해 주시는 우리 강정의 보훈부 장관님을 비롯한 국가보훈부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오늘 정말 좋은 분들께서 발제도 해주시고 또 토론도 해주시고 또 자장을 해주시는 각 분야의 전문가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누구보다도 이 행사에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우리 황규성 고위업체 전후회 회장님을 비롯한 많은 전우님들께서 함께 해주시고 계셔서 더욱 감사합니다. 또 우리 김용대 우리 보훈부 정책자문위원회 보훈복지분과위원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오늘 포럼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보훈의 역사가 60여 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나아가야 될 방향을 모색을 하고 그 과정에서 국가가 어떻게 책무를 다할지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께 예우를 다하는 것은 단순한 보상이 아니라 국가의 존재 이유이자 책임입니다. 그분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으며 국가는 그 희생을 끝까지 책임져야 합니다. 그동안 보훈보상제도는 발전을 거듭해 왔지만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인류 보훈 실현을 위한 과제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유해 환경 속에서 위험 직무를 수행하는 군인, 경찰, 소방관 등 공무원들이 질병으로 고통을 받을 때 당사자가 직접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공무 관련성 추정제도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또한 고엽제 피해에 대한 연구와 지원 확대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 자리에는 고엽제 전후회 회장님 비롯한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고 계셔서 어느 분보다도 오늘 토론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현재까지 고엽제 피해에 대한 6차례의 역학조사가 진행이 되었지만은 피해자와 그 후손들의 건강 문제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어서 과학적인 연구와 정책적 노력이 더욱 필요합니다. 이처럼 국가 책임을 더욱 강화하고 국가 유공자분들이 보다 존중받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오늘 포럼에서 논의될 귀중한 의견들이 보훈보상제도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저 또한 오늘 논의된 내용들이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더욱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정말 많은 동료 의원님들께서 함께 해주시고 계십니다. 모두 다 보훈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분들이 오늘 여러분들께서 주신 좋은 내용들을 입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실 겁니다. 저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강정의 국가보훈부 장관님께서 기념사를 하시겠습니다. 장관님 연단을 모시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 네, 국가보훈부를 이끌고 있는 강정혜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들으셨죠? 너무나 많은 국회의원님들이 오셔가지고 사회자도 놀랬고요.
저도 놀랬고 여기 계신 분들도 놀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준비해 온 거하고 좀 달라져서 박수는 못 쳤지만 저기 확인하느라고 1번, 2번, 3번 이거 하느라고 정신 없었습니다. 한 분 한 분 다시 한번 성함을 불러드리고 싶으나 이미 사회자가 너무너무 많이 했는데 우리 참석하신 모든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인사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국가 책임과 보훈보상제도 발전 방향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합니다. 몇 번에 걸쳐서 국회에서 포럼을 개최했는데 오늘처럼 또 이렇게 많은 분들, 우리 참전 용사님들, 협회장님들 오셨고 또 의원님들이 더 날이면 날이 갈수록 이렇게 더 많이 오셔서 정말 기쁜 마음이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이러한 그 여러 가지 법률들을 발의해 주시고 정책을 논의해 주시는데 오늘 이 포럼을 주관해 주신 이헌승 의원님이 그분 중에 한 분이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이헌승 의원님께 감사의 인사와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보상 제도, 보훈 정책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정책 자문위원님들 또 자문위원회를 이끌고 계신 회장님, 부회장님들 또 여러 전문가분들이 오셨습니다. 아마도 굉장히 좋은 그러한 것들을 제안해 주실 거고 아까 이헌승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좋은 그러한 제안들이 나오면 법률로 이렇게 제정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따라서 플로어에 계신 분들도 발제자나 토론자 이외에도 많은 의견들이 있으시면은 해주시고 당사자이신 국가 유공자분들의 평소에 하지 못하셨고 아쉬웠던 부분들을 오늘 이 포럼에서 많이 논의가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지난 60여 년간 정말 보훈보상제도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참전 제대 군인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외국과는 달리 우리나라는요, 독립호국 민주라는 근현대사의 흐름을 따라서 국가보훈부는 이러한 사업을 진행해 오고 보훈의 영역은 시대에 따라서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과거에는요, 국가와 국민들이 도와주는 차원에서 접근을 했던 명칭이었습니다. 원호처, 군사원호청. 그러나 대한민국의 오늘을 있게 하신 국가 유공자분들에게 도와드리는 차원이 아닙니다. 국가와 모든 국민은 갚고 또 갚아야 하는 오늘의 우리를 있게 하신 분들이십니다. 따라서 원호라는 개념에서 보훈처에서 국가보훈부로 승격한 이번 정부는 제자리에 국가보훈부를 갖다 놓은 큰 업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인선 위원장님께서 저를 보시면서 과거에 국가보훈처에서 국가보훈부로 만드는데 정말 많은 기여를 하셨다는 그런 자랑스러운 말씀과 국가유공자 집안이라는 자부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계신 위원장님과 또 수많은 분들의 국회의원님들 또 수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오늘의 국가보훈부가 명칭과 함께 그 역할을 기대에 맞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지만 나날이 발전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위험 직무 수행 중 순직한 군인, 경찰, 소방관 등을 별도의 심사 없이 바로 국가유공자로 등록하도록 절차도 간소화하고 또 의무 복무 장병들이 있습니다. 보훈, 보상, 인정 기준을 완화하는 등 국가가 먼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을 위해서 제도를 개선하는 중입니다. 조금 아까는 김상훈 정책의장님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국가보훈부 오늘 포럼에 있는 걸 아시고 오시는데 보훈 정책에 대한 거를
몇 달 전부터 고민을 함께 해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설명을 부탁하신다는 전화 받고 너무 기뻤습니다. 한 분 한 분의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시니까 대한민국은 더욱더 발전하고 국가보훈부의 그러한 업무들은 더욱더 밀도가 높아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우리 참전용사님들 협회장님 계시는데 국가가 많은 예우를 하긴 하지만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고엽제 관련해서는 더욱 그럽니다. 그래서 저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지만 매우 죄송한 마음을 늘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이 자리를 계기로 마음은 금방 해드릴 수는 없지만 한 마음으로 우리가 여러분들의 헌신에 대한 거를 고민하고 있다는 방향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논의될 주제는 공무 관련성 추정제도 도입과 고엽제 역학조사 방안입니다. 수많은 주제가 있지만 오늘은 2개로 선택과 집중을 했습니다. 보훈 보상제도를 더욱 공정하고 책임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추진해야 할 매우 핵심적인 과제입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군인, 경찰, 소방관님들이 공무 수행으로 발생한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을 때 국가가 먼저 그것을 이끌어내면서 인정하고 책임을 지는 그 자세가 보훈의 진정한 의미이고 인류 보훈을 지향하는 핵심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엽제 전후에 여러분들 관심 엄청 오늘 많으실 겁니다. 네,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거 지금 한순간 금방 되지는 않아도 더욱더 잘 되리라 믿고 함께 힘을 모으면서 인내심을 갖고 우리가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고엽제에 관련해서는 1995년부터 고엽제 후유증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했고요. 오늘날까지 현재 7차 조사가 시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고엽제 후유증 4개의 질병이 추가로 인정되어서 2,800여 분이 혜택을 받게 되었고요. 현재까지도 고엽제 후유증으로 16만 명이 여러 혜택을 받고 있지만 아직도 그게 충분하지 않고 또 아직도 인정받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개인이 아니라 국가이기 때문에 철저한 조사와 검증 절차를 거쳐서 법제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잠시 뒤에 이어질 토론 포럼에서 그런 것들이 잘 나올 수 있도록 하고 국가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 끝까지 책임지는 그런 자세로 저희 국가보훈부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우리 이현승 의원님을 비롯한 모든 국회의원님들, 단체장님들, 또 포럼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 또 플로어에 오신 또 일반 국민들도 계실 텐데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나라 사랑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동시에 국가유공자 단체는요, 그때도 지금도 나중에도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가시는데 앞장서실 분들은 여러분들이십니다.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 인사와 함께 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관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의원님들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조경태 의원님께서 축사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이 지역인 조경태 의원입니다. 제가 한 3주 전에 미국을 다녀왔습니다. 워싱턴 DC를 다녀왔는데 인상적이었던 것은 미국인들은 나라를 지켰던 그 군인에 대한 예우가 상당히 좀 남다르다 이런 생각을 많이 느꼈습니다. 링컨 기념관 바로 옆에
6.25 참전 용사의 기념 묘역이 있었는데요. 거기서 상당한 그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름도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그런 나라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국가의 부름에 의해서 미국인들의 아들, 딸들이 참전해서 많은 희생을 통해서 그 나라를 공산화되는 것을 막았다는 그런 글귀가 그 묘역에 그렇게 남아 있는 걸 보고 미국인들조차도 이렇게 남은 나라에 대해서 참전했던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예우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좀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세계 한 8위 정도 되거든요. 세계 선진국가로서 진짜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 미국의 상하원 의원들조차도 한국이 우리나라에 좀 미국에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는 간절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재로 2023년, 2024년 우리나라의 기업이 미국에 투자한 액수가 전 세계에서 제일 높습니다. 14개 주에다가 엄청난 지금 기업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한국이 잘 사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좀 발맞춰서 우리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했던 유공자분들에 대해서는 진짜 대놓고 저는 지원을 해야 되고 더 이상은 고엽제에서 로 인해서 희생당하는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안 나타나도록 6.25 참전했던 분들뿐만 아니라 월남 참전했던 분들 그리고 소방관 분들 그리고 공상에 의해서 다치시거나 희생당한 공무원분들까지 우리 보훈부에서 좀 더 분발하셔가지고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체계적으로 대놓고 지원을 하고 보상을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하고요. 이것을 누구보다도 앞장서고 있는 분이 바로 여러분들의 자랑스러운 이현성 의원입니다. 이현성. 예, 이현성 의원님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이현성 선배님의 그 정의로운 그런 의정활동에 힘을 보태고 또 우리 대한민국이 더욱더 발전하는 세계 5대 강대 선진국가로 발돋움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하고 또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김상훈 의원입니다. 오늘 국가 책임과 보훈보상제도 발전 방향이라는 귀한 토론회를 열어주신 우리 이현성 의원님 수고하셨고 감사합니다. 또 귀한 시간 함께해 주신 강정혜 장관님 고맙습니다. 오늘 많은 국회의원들이 오셨는데 평소에 이현성 의원님과 함께 몸을 혹사해 가면서 야간 근무를 자주 하시는 의원들이 많이 참석을 하셨어요. 예. 올해가 광복 8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국가가 풍전등화의 위기일 때 몸을 던져서 멸사봉공의 정신으로 우리나라를 구해주신 분들께 뭔가 좀 보답을 해야 되는 그런 당위성이 강조되는 한 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금년도 본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우리 강정혜 장관님과 함께 참전 용사분들의 참전 수당을 좀 인상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여야가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됐었어요. 그런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예산을 삭감 통과시키는 바람에 그게 이제 실현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67년 만인가요? 국가보훈부로 선격이 되고 또 당시에 공약으로 약속했던 참전 수당의 수준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드시 좀 의기투합해서 실현을 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또 소득 수준에 따라서 현재 생계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거는
당신께서 돌아가시더라도 배우자에게는 좀 승계해서 지원이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안들을 국가보훈부에서 마련해 주면 국회에서 그것을 좀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 영상을 봤는데 정말 가슴 뭉클한 어떤 그런 영상이 하나 올라왔어요. 연로하신 참전용사분이신데 리어카를 끌고 폐지를 수거하시면서 아마 생계를 꾸려가시는 분이었는데 인프레시라는 기업의 대표자신가요? 그분이 직접 찾아가셔가지고 경제적으로 지원을 드리고 또 후원 모금 운동을 직접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 인프레시라는 기업이 또 티셔츠도 이제 같이 제작해서 판매를 하고 그 수익금으로 우리 참전 용사분들을 지원하는, 또 해외 참전 용사들도 어려운 분들 찾아가서 직접 지원을 해드리는 정말 가슴 따뜻한 그런 영상을 봤습니다. 우리 국회에서도 그런 훈훈한 그런 보훈 가족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많은 분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김도우 의원님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귀한 걸음해 주신 우리 유공자분들께 다시 한번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귀한 토론회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이현성 의원님과 강정혜 장관님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유공자분들께서 그간에 마음들을 많이 졸여왔고 또 숙제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정권마다 우리 보훈에 대해서 말씀들은 많이 하시는데 총괄적인 목표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훈 대상자 여러분들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할 수 있는 목표치를 총괄적으로 설정해 놓고 저희들이 일을 해야만 우리 보훈에 대해서 제대로 제도가 정착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지금 토론의 주제도 상당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장관님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필요한 부분을 국회에서 입법을 하지만 어느 정부든 총체적 총괄적으로 보훈 제도를 목표치를 설정하지 않으면 계속 이런 문제는 반복되겠다 싶습니다. 일례로 이제 저도 조금 관심을 가지고 지역 활동하다 보면 저희들 이제 어르신들께서 하시는 말씀, 그래서 조금 전에 장관님도 말씀하셨지만 고엽제법을 제가 이제 대표 발의해서 작년 24년 1월 달에 국회 통과를 하고 4개 질병, 제가 어려워서 좀 적어봤습니다만 방광암하고 다발성 경화증, 갑상샘 기능 저하증 등 해가지고 4개 질병에 대해서 추가로 고엽제 후유증으로 지정을 했었고 2,800여 분이 지금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이 보훈 대상자 중에 기초생활수급자가 있습니다. 2000년부터 2004년 5월까지 이 통계를 보니까 1,190분이 기초생활수급을 받기 위해서 보훈급여를 포기를 하는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초생활보장법을 대표 발의해서 그 내용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할 때 보훈급여는 소득에 포함시키지 않는 이 지금 법을 기초생활보장법을 발의해가지고 지금 보건복지위에 지금 심사 중에 있습니다. 우리 최보윤 의원 보건복지위에 계시는데 이 법이 하루빨리 좀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공지사를 하자고 하는 게 아니고 지역을 이제 지역 활동을 하다 보면 어르신들로부터 듣고 반드시 고쳐야 되겠다고 단발적으로 이렇게 제도 개선을 해 나가지만
우리 강정혜 장관님 또 워낙 잘 하시고 우리 이현성 의원님 또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하니까 진짜 좀 총괄적인 목표치를 만들어서 우리 국민의힘 정부에서 반드시 이뤄낼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국가유공자 여러분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부디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이인선 의원님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예, 우리 강정혜 장관님이 제 이름을 거론해 주셔서 제가 또 잠시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은 독립유공자 자손으로 국회 오자마자 저는 보궐선거로 왔습니다. 그래서 1호 법안을 의미 있는 일을 뭔 법안을 해야 될까 이래서 앞에 우리 이현성 우리 위원장님, 김도우 위원님 전체적으로 했던 법안 중에서 통과 못한 법안이 뭐겠냐 해서 쭉 보면서 보훈 가족을 위한 보훈부로 선격을 해서 국무회의에 들어가서 예산과 조직을 좀 우리가 장관님이 잘할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어쨌든 1호 법안을 냈고요. 마침 우리 조직법이 가면서 마침 잘 통과가 됐습니다. 근데 막상 되고 보니까 우리 장관님은 어머니 같은 마음으로 다 잘해주고 싶은데 예산이나 이런 게 잘 되지 않아서 아마 김상원 우리 정책위원장님이 도와주시고 뭐 여러 가지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우리가 전체적으로 예산만 많으면 사실은 영웅을 기억하는 나라 우리가 다 실행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약해서 이 데이터적으로 지금 우리가 연령이 높아지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새로 가야 될 부분인지 면밀하게 조사를 하셔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하나하나를 달라고 요구를 해야 되죠. 근데 전체적으로 막 예우를 하면 뭐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일들을 김정일 장관님이 지금 잘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그 일환으로 오늘은 특별히 이제 고엽제 부분하고 우리 보상 관련해서 이렇게 두 가지 아이템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책자를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면서 장관님하고 같이 손잡고 우리 보훈가족이 정말 나라를 위한 희생이 헛되지 않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성 의원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최보윤 의원님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최보윤 의원입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국회에 들어오기 전에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로서 활동을 했었습니다. 손해배상의 분야 중에 한 분야가 또 여기 와 계신 그 고엽제 후유증 관련된 소송도 포함이 됐었고요. 또 국가유공자 분들 중에서 장애가 생기신 분들하고도 같이 교류를 하면서 삶을 같이 함께 살았었습니다. 지금은 또 국민의힘에서 중앙장애인위원장의 당 업무를 맡고 있기도 한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훈 부분이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보상을 받으시고 좀 더 삶을 잘 영위하시고 우리 대한민국의 헌신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더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 했는데 오늘 정말 이현승 의원님께서 정말 좋은 토론회를 마련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또 이렇게 국가보훈부 강정일 장관님 오셔서 이렇게 좋은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귀한 시간이 된 거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두 분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오늘 이제 이 토론회를 계기로 해서 더욱더 좋은 부분들이 우리가 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더 생기길 바라고요. 오늘 또 정책위장님과 또 김도우 의원님께서도 법안 발의해 주시고 또 예산 챙겨주시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도 미력이나마 이현승 의원님과 또 우리 인선 의원님 도와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토론회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최보윤 의원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외에도 이 자리를 함께하지 못하셨지만 윤한호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당 간사인 강민국 의원님께서도 서면으로 축사를 보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에 대한 발표가 있겠습니다. 보험보상제도에서 공무관련성 추정제도 도입 필요성의 방안에 대하여 장태원 한양대 직업환경의학과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양대 직업환경의학과 장태원이라고 합니다. 먼저 이렇게 귀한 자리에서 제가 발표할 기회를 주셔서 관계자분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는 그 앞에 장관님하고 여러 국회의원분들이 이제 축사를 하셨기 때문에 이 단상을 이제 주목을 하셨겠지만 이제 제가 발표할 때는 뭐 저를 보실 필요는 없고요. 여기 옆에 화면을 또는 책자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발표할 내용은 공무 관련성 추정 제도의 도입 필요성과 방안입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 주십시오. 네, 발표 순서이고요. 다음 슬라이드 주십시오. 자, 그래서 공무 관련성 추정이라는 것이 왜 보건과 관련이 있는지를 좀 차근차근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공무 관련성 추정 제도라는 것은 그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국가들은 일하다가 어떤 질병이나 부상 또는 사망 사건이 발생한 경우 나에게 발생한 질병이나 뭐 부상 이런 것들이 업무와 또는 공무와 관련성이 있다라는 것을 입증할 책임이 재해자 개인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뭐 아시겠지만은 재해자분들이 대부분 의료 종사자가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관련성을 입증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입증 부담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공무 관련성 추정 제도라는 것은 여기 책자에 나와 있듯이 공무 수행 중에 어떤 유해 물질에 노출되어서 질병, 부상 또는 뭐 심지어는 뭐 사망을 했다 이런 경우에는 관련성 즉 인과관계가 있다 또는 공무 관련성이 있다라고 국가가 대신 추정을 해주는 제도이고요. 그래서 결국 재해자 개인의 입증 부담을 완화시키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추정 적용 질병 사례는 요 밑에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진행하고 있는 추정 기준인데요.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십시오. 다음 슬라이드. 네네. 먼저 이제 국외에서 적용하고 있는 추정 기준을 몇 가지 살펴보면은 미국에서는 미국 군인의 경우에는 한 41종의 만성 질병에 대해서 최소 복무일수라든지 이런 기준만 충족이 되면은 보상을 해준 이제 추정 제도를 적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이나 캐나다, 호주에서 소방관 분들의 경우 예를 들어서 화재 진압을 오랫동안 한 10년 이상 하다가 발생한 뭐 암이라든지 뇌심혈관계 질병 또는 PTSD와 같은 정신질환의 경우에는 역시 추정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밑에 있는 것은 우리나라의 재해보상제도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근로자 공무원 군인에 대해서 산재법, 공무원재해보상법, 군인재해보상법 같은 세 가지 재해보상 제도가 있습니다. 물론 이 외에도 다른 규정이 있지만 세 가지가 대표적이고요. 대상은 보시다시피 근로자, 공무원, 군인이고 여기 밑에 세 번째 입증 책임을 보시면은 각각 근로자, 공무원, 군인 즉 재해를 입은 개인에게 입증 책임이 부여된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주십시오. 산재법을 먼저 살펴보면은 산재법 37조 그리고 시행령 34조에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 그리고 구체적인 인정 기준이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고용노동부 고시 즉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그리고 근골격의 질병의 인정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해서 첫 번째가 뇌심혈관 질환, 두 번째가 근골격의 질병에 대해서 인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두 번째 근골격에 발생한 질병 이것이 이제 바로 이제 산재법에서 적용하고 있는 추정 기준입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주십시오. 일부 기준을 이제 가져왔는데요. 예를 들어서 목디스크라고 흔히들 얘기하죠. 경추 추간판 탈출증인 경우에는 여기 직종을 보시면은 건설의 용접공 직무에 한 10년 이상 종사한 경우에 발생한 추간판 탈출증, 목디스크는 공무 관련성 있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이제 그리고 여기 괄호에 있는 유효기간이라는 것은 만약에 용접공 여기 해당하는 직무를 그만두고 나서 해당 상병이 발병, 진단받기까지 소요된 기간입니다.
만약에 내가 이제 용접공 업무를 하던 중에 이 상명으로 진단이 된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제로, 즉 0개월이 되고요. 이 유효기간을 정하고 있는 이유가 이런 근골격계 질병의 경우에는 이런 이제 업무로 인해서 발생할 수도 있지만은 사실 업무와 관계없이 그냥 개인적인 어떤 유전이라든지 개인적인 소인으로도 운동을 하다가도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유효기간이 예를 들어서 용접공 업무를 한 10년, 20년 했다 하더라도 이제 은퇴하고 이제 한 5년이나 그 10년 있다가 추간판 탈출증이 생기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용접공 업무를 한 지 상당히 많은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개인 질병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 유효기간을 저렇게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 주십시오. 여기까지가 산지법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무원에 해당하는 공무상 재해입니다. 그 근로자인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 또는 업무상 질병, 그리고 공무원과 군인의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 또는 공무상 질병이라고 하지만은 용어만 다르지 이제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공무원의 경우에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그리고 군인은 군인재해보상법에서 공무 관련성에 대한 인정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공무상 재해는 크게 공무상 부상과 공무상 질병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고요. 공무상 부상은 공무 수행 중에 이제 사고로 인해서 발병한 것이로서 쉬운 예를 들어 보이면은 일하다가 떨어져서 추락해서 뭐 팔이 골절이 되었다, 허리를 삐끗했다 이런 경우가 공무상 부상이 됩니다. 짐작하시겠지만 공무상 부상은 이런 이제 공무 관련성 즉 인과관계를 추정하기가 판단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뭐 누가 보더라도 떨어져서 골절이 되었으면 뭐 당연히 인정해줘야 되는 것이죠. 근데 아래에 있는 공무상 질병은 뭐 물리적인 요인이라든지 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요인에 노출되어서 장기간 일을 해서 발생하는 근골격계 질병, 암 또는 이제 PTSD와 같은 정신질환, 뇌심혈관계 질환인데 이런 질병들은 내가 이제 발암물질을 취급해서 폐암이 생겼는데 이것이 정말 발암물질 취급으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내가 담배를 피워서 그런 것인지 이게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저희 의료 종사자들도 마찬가지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공무상 부상의 경우에는 인과관계를 판단하기가 쉽기 때문에 추정 기준을 보통 적용하지 않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추정 기준은 공무상 질병을 대상으로 합니다. 산재법에서도 업무상 부상, 업무상 사고가 있고 업무상 질병이 있는데 업무상 질병에 대해서 추정 기준을 적용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심사 체계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에서 국방부의 경우에는 군인의 경우에는 국방부에서 각각 공무원 재해보상심의회 그리고 군인 재해보상심의회에서 이런 이제 인정 또는 불인정 여부를 심사를 합니다. 그다음 주십시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인정특례라고 되어 있는데요. 공무원 재해보상법 그리고 군인 재해보상법 제4조 위에 여기 잠깐 읽어보면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환경에서 공무를 수행한 공무원이나 군인이 상당 기간 이런 위험 요인에 노출되어서 질병 또는 장애 또는 사망의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추정한다라는 규정이 최근에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래에 보시면 공무상 질병 판정 기준과 군인의 공무상 질병 추정 기준은 이런 기준, 구체적인 기준을 인사혁신처 예규와 국방부 예규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주십시오. 예, 그래서 이것은 아까 제가 산재법에서 말씀드린 근골격계 질병의 추정 기준은 2019년 7월에 도입되어서 지금 이미 아마 한 5, 6년 정도 이미 진행이 되고 있고요. 공무원과 군인은 비교적 최근에 이 규정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먼저 공무원을 보시면 왼쪽에 인사혁신처인데요. 2021년도에 근골격계 질병의 공무상재해 인정기준 개선 연구가 진행이 되었고 이 연구를 기반으로 해서 2022년 6월에 조금 앞에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렸던 추정한다라는 그런 규정이 있잖아요. 그 규정이 법에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에 구체적인 추정 기준을 마련하는 연구가 한 3월부터 한 2개월 정도 이렇게 시행이 되었고 이것을 근거로 해서 인사혁신처 예규에서 공무상 질병의 판정 기준과 추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포함한 예규가 2023년 6월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공무원 관련이었고요. 그리고 군인의 경우에는 조금 더 최근에 이제 마련되었는데요. 여기 오른쪽 국방부 부분을 보시면은 2023년도에 군인의 공상 추정 기준 연구가 진행이 되었고요. 이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해서 2023년 1월에
2024년 1월에 앞에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렸던 추정한다라는 그 기준이 법에 신설이 되었습니다. 신설이 되었고 구체적인 인정 기준과 추정 기준은 맨 밑에 있는 국방부 예규에서 마련하고 있는데 이것은 올해 1월 17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 주십시오. 지금 보여드리는 이제 두 개 슬라이드는 공무원의 공무상 질병 추정 기준인데요. 먼저 심근경색증, 그다음 뇌출혈 또는 뇌경색과 같은 뇌심혈관 질병인데요. 여기 보시면 교대 근무를 하시는 분이 장시간 노동을 한 경우, 그다음에 직업성 암의 경우에는 발암 물질에 노출되는 직무를 수행한 한 5년이나 10년 이상 수행한 경우로 기준을 마련하고 있고요. 그다음 슬라이드 주십시오. 그리고 급성 스트레스 장애, 그리고 PTSD라고 흔히 부르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아주 정신적인 충격을 겪을 만한 외상 사건을 경험한 경우,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근골격계 질병은 여기 보시면은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산재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 뭐과 같이 동일하게 직종과 직무기간, 유효기간으로 기준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주십시오. 이것이 공무원의 공무상 질병 추정 기준입니다. 예를 들면 어깨의 근골격계 힘줄 파열은 소방공무원에서 뭐 화재 진압 또는 우정공무원 중에서 집배나 발착 직무, 그리고 함정이나 군용 트럭, 특수 차량 등의 수리와 보수 정비 업무를 주로 하는 공무원은 대표적인 분들이 이제 육군 종합정비창의 군무원 분들입니다. 이제 그런 분들 또는 급식조리사 분들, 이런 분들이 한 10년 이상 해당 직무를 수행했던 경우, 그리고 유효기간 12개월 이내를 충족한 경우에는 공무상 질병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주십시오. 여기서부터는 이제 군인입니다. 군인의 공무상 질병 추정 기준, 올해부터 적용되는 기준이고요. 군인은 그 공무 직무의 특성상 난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소음에 노출되거나 또는 아주 큰 폭발음, 뭐 화약과 같은 또는 수류탄 폭발음에 노출된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난청에 대한 기준이 있고요. 그리고 근골격계 질병은 어깨의 회전근개 힘줄 파열, 그리고 허리 디스크라 부르는 요추 추간판 탈출증, 그리고 앞선 이제 공무원과 이제 거의 유사한 기준입니다. 이제 뇌심혈관 질환, 그리고 폐암과 이제 중피종, 마지막으로 정신질환인데요. 참고로 여기 밑에서 두 번째에 있는 악성 중피종은 그 우리 폐를 둘러싼 막이 있는데요. 그것을 흉막이라고 하고, 복부의 여러 가지 장기를 둘러싼 막이 있는데 그것을 복막이라고 합니다. 이런 흉막 또는 복막에 발생한 암을 중피종이라고 합니다. 즉 암의 한 종류입니다. 자, 이 중에서 그 근골격계 질병과 폐암 부분을 보시면은 함정이나 군용 차량, 항공기 등의 수리, 보수, 정비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군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그 다음 슬라이드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이런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군인에 대해서 이게 2023년 연구에서 각 그 3군 또는 해병을 포함한 3군에서 이런 평가에서 이런 특기나 보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런 업무를 주로 수행한다라고 관주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추정 기준에 포함되어 있고요. 네, 그다음 주십시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사실 배경에 해당하는 부분이었고요. 그러면 과연 보훈보상제도에 왜 추정 기준이 필요한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 대상자는 이제 이것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본인이 등록 신청을 하죠. 등록 신청을 하게 되면은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 대상자 또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 두 번째 중간을 보시면은 국가유공자와 보훈 대상자의 차이는 이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 또는 장애를 일으킨 원인이 국가 수호나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이나 재산 보호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었던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라고 판단하고요. 공무로 인해서 발생을 한 것은 맞지만은 이런 이제 위험 직무, 국가 수호나 국민의 생명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보훈보상 대상자로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그 주요한 차이점이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국가유공자하고 보훈보상 대상자의 공통점이 중요합니다. 이런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 대상자라고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공무 관련성이 있어야 돼요. 즉 공무 수행으로 인해서 이런 질병이나
또는 부상 또는 사망이 생겼다라는 것이 먼저 선결 조건이 돼야 됩니다. 그런 선결 조건이 되면은 그 다음에 이게 직접적인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 위험 직무냐 일반 직무냐를 판단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공무 관련성에 대한 추정의 필요성이 이제 제기가 되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 주십시오. 자, 이것은 국가유공자법에 이러한 직무의 경우에는 위험 직무, 즉 국가 또는 국민의 어떤 생명 또는 국가 수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라고 판단하는 여러 직무들입니다. 그 다음 주십시오. 자, 그래서 네, 이제 거의 마지막 그 단계인데요. 국가유공자 또는 이제 보훈보상 대상자를 이제 등록 신청을 하게 되면 심사를 하게 되는데, 만약 이분들이 이미 군인재해보상법 또는 공무원재해보상법에서 공상으로 인정이 된 분들이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분의 경우에는 공무 관련성이 이미 입증이 되었기 때문에 이분이 원인이 되었던 공무가 국가 수호 또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느냐 아니면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느냐, 즉 국가유공자냐 또는 보훈보상 대상자에 대한 판단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경우가 그렇게 신청하는 경우는 아니고, 군인재해보상법 또는 공무원재해보상법에 의한 공상 신청을 전혀 하지 않은 분이 신청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냐 또는 즉 위험 직무냐 일반 직무 판단에 앞서서 공무 관련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판단을 먼저 해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국가유공자 등록 심사를 할 때 공무 관련성에 대한 판단을 할 때 이런 앞서 말씀드렸던 공무원재해보상법에서 정하고 있는 인정기준 또는 추정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네. 예를 들면 여기 밑에 보시는 것처럼 경찰관에서 뇌출혈이 생겼는데 난동 부리는 취객과 이렇게 막 언쟁을 하다가 또는 폭행을 당하거나 그래서 뇌출혈이 발병한 경우에 이것이 과연 이러한 급성 스트레스로 인해서 뇌출혈이 생겼는지 아니면은 그냥 개인 질병인지를 판단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중간 또 예를 보시면 손해위축증은 정말 희귀한 질병인데요. 저는 이제 직업환경의학과이기 때문에 어떤 직무 또는 일과 질병의 관련성에 대해서 이제 좀 전공을 하는 사람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해위축증과 같은 희귀 질병의 경우에는 이것이 이런 어떤 유해물질과 관련성 또는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관련 자료를 막 찾아봐야 됩니다. 이렇게 뭐 한두 시간 만에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국가유공자 등록 절차상에서 이런 공무 관련성을 조금 더 이제 간결하게 판단하고 개인의 입증 책임을 줄여줄 수 있는 어떤 공상추정제를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네, 그 다음 주십시오. 이제 거의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그래서 공무 관련성 추정 제도가 이런 보훈보상 제도에 도입을 할 필요성입니다. 첫 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입증 책임 완화입니다. 군인 공무원분들은 이제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이고 특히 그분들 중에서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비교적 위험이 덜한 일을 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지만은 뭐 일선 현장에서 또는 화재 진압 현장에서 이렇게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보호를 하고 보호를 해야 되는 책임이 당연히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입증 책임을 완화하고 국가에서 이런 분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시켜야 될 필요성이 제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주십시오. 자, 그러면은 이런 공상 추정 기준 또는 공상 추정 제도를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인지에 대한 이제 내용인데요. 일단 법적 기준이 필요하겠죠. 물론 군인재해보상법, 공무원재해보상법과 인사혁신처예규 국방부 예규에 이미 이제 군인과 공무원의 공상 인정 기준과 추정 기준이 이미 근거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훈관계법, 예를 들어서 국가유공자법이라든지 이런 법에는 이런 공무 관련성을 어떻게 추정한지에 대한 근거가 사실상 좀 부족하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보훈관계법에 이런 공무 관련성을 판단을 할 때는 어떻게 판단한다라는 근거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가장 좋은 것은 군인재해보상법과 공무원재해보상법의 공상인정기준과 추정기준을 준용한다라는 것을 이제 명시화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러면 세부 추정기준
추정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인데, 첫 번째는 추정 기준을 이제 군인이나 공무원재해보상법과 이제 예규에 있는 것처럼 하나하나 나열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보험관계법에 따로 이제 명시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근데 사실 이런 방법도 있지만은 다른 한 가지 방법은 구체적인 기준은 명시를 하지 않고 다만 이런 법에 하고 예규에 있는 인정기준과 추정기준을 준용한다라는 문구 하나만 넣고 구체적인 기준은 굳이 넣을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국방부라든지 인사혁신처에서 이제 최근에 이런 추정기준과 인정기준이 이제 명명화되었잖아요. 그 앞으로 이제 과학이 발전하면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서 계속 업데이트를 할 것입니다. 아까 산재법에서도 이제 근골 추정 기준이 2019년에 만들어졌는데 중간에 한번 바뀌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국방부하고 인사혁신처에서도 아마 앞으로 그 계속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서 계속 개선하고 개편하고 업데이트를 할 예정인데, 이런 보험관계법에서도 이 다른 법령에서 업데이트가 될 때마다 구체적으로 이런 기준을 다시 이렇게 개편하는 것보다는 준용한다라는 조항만 넣는 것이 오히려 더 편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이제 국가보훈부에서 아마 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두 번째는 이제 법적인 기반이 마련이 되면은 이제 보훈심사위원회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조금 더 이제 공무상 또는 공상 추정 기준 도입이 될 예정인 공상 추정 기준을 잘 적용할 수 있는 어떤 전문가가 좀 추가가 되면 좋을 것 같고요. 더 좋은 것은 여기에 이제 명시된 것처럼 공무 관련성을 연구할 수 있는 전담 조직이 설치가 되면 가장 좋겠지만 그것은 좀 네, 앞으로 이제 좀 고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 주십시오. 예.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과제는 만약에 공상 추정 기준, 공상 인정 기준과 추정 기준이 보험관계법에도 이렇게 명시가 된다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한 번에 명시가 됨으로써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제 개편하고 업데이트를 해야 됩니다. 여기 잠시 뒤에 이제 발표할 최현준 교수가 발표할 고엽제법 또는 이제 고엽제법으로 역학조사가 7차 현재 진행 중인데,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서 여러 고엽제 관련 질병이 조금씩 업데이트되고 추가되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공상 추정 기준도 지속적으로 연구를 통해서 업데이트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국방부, 인사혁신처 그리고 국가보훈부가 앞으로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서 이런 기준을 꾸준하게 업데이트를 하고 논의를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다음 주십시오. 네, 이상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를 해주신 장태영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주제인 국가책임 강화를 위한 고엽제 역학조사 방안에 대해 최원준 가천대 직업환경의학과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소개받은 가천대학교 직업환경의학과 최원준입니다. 오늘 날씨가 어제보다는 약간 풀리긴 했지만 아직 쌀쌀한 날씨가 있고 또 꽃샘추위가 채 가시지 않았는데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멀리까지 찾아와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이런 자리에서 중요한 발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한 고엽제 역학조사 관련된 내용입니다. 시간이 좀 다소 경과했으니까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십시오. 예. 그래서 순서는 월남전과 고엽제 피해에 대한 간단한 배경과 그다음에 고엽제 피해 역학조사에 대한 내용, 그리고 고엽제 피해 역학조사의 발전 방향에 대한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아시는 바와 같이 고엽제는 이 풀을 이렇게 말리는 어떤 제초제, 농약의 일종입니다. 특히 이제 월남전에서 가장 많이 노출이 됐었다고 알려져 있고, 월남에 참전하신 경우 이외에도 우리나라에도 휴전선의 남방 한계선 근처에서 비슷한 시기에 근무를 하셨던 분들은 노출이 있었던 것으로 좀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월남전 당시에 특히 특정 기간에 상당히 살포된 제초제, 고엽제로 인해서 월남전에 참전하셨던 분들께 참전한 모든 군인들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그 밖에 다른 곳에서 파병을 하신 분들에게 다양한 질병이 발생했거나 또는 본인과 자손에게 건강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오래전부터 제기가 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사용됐던 고엽제, 제초제는 주로 페녹시계라고 하는 제초제의 일종의 어떤 성분들인데 그 밖에도 굉장히 다양한 물질들이 쓰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게 문제가 되는 이유는 제초제 성분 자체도 그렇고 그 중에서는 이제 제조 과정에서 일부 의도는 하지 않았으나 어쨌든 불순물로 다이옥신이라고 하는 독성 물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는 에이전트 오렌지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 제초제를 담았던 통에 여러 가지 구분을 하기 위해서 성분을 구분하기 위해서 띠를 둘렀었습니다. 그래서 흰색으로 하기도 하고 보라색으로 하기도 하고 노란색 그 오렌지색으로 하기도 했는데 그 중에 이제 오렌지색으로 띠를 두른 그 제초제가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상 거의 대부분의 제초제에 포함이 됐었다고 알려져 있어서 현재로서는 그 고엽제에 노출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 제초제 이 당시에 사용됐던 제초제에 노출된 것이라고 보셔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음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 전쟁이 끝나고 난 이후에 월남전 이후에 한 1970년대부터 전쟁이 끝나기 전부터도 이런 여러 가지 환경적인 노출로 그 당시에 상황에서 독성 물질에 노출된 분들의 건강 그다음에 그 자손에 대한 건강에 대한 우려가 제기가 됐었고 사실 이제 그 당시로서는 고엽제랑와의 관련성을 명확하게 알기는 어려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참전하셨던 분들에 대한 건강 지원을 하는 어떤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9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연구 결과들이 어느 정도 나오기 시작을 하고 본격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미국에서 먼저 시작을 했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제 그 법을 만들어서 고엽제와 이 월남전에 참전하신 분들과 고엽제의 어떤 건강 피해 관련성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을 할 것을 이제 국회에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 무렵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우려들은 있었으나 여러 가지 뭐 사회적인 상황, 그밖에 정보 부족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 당시에는 이제 미국의 결과를 인용을 해서 일부 후유증을 인정을 하기 시작했고 당시 국가보훈처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뒤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1995년부터 고엽제 피해에 대한 역학조사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영어로 써 있는 그 책자 표지는 미국에서 발간된 그 참전 군인과 고엽제 피해에 대한 조사 보고서이고 그 옆에 보이는 초록색 표지는 우리나라 이제 최초의 그 고엽제 위해증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보고서입니다. 당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김정준 교수님께서 연구 책임자를 맡으셔서 진행을 한 것이 최초가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예. 그래서 현재로서는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약칭 고엽제법이라고 해서 여기에 이제 고엽제 후유증 24종, 고엽제 후유증 17종, 고엽제 후유증을 인정받으신 분의 2세 되시는 분들이 이렇게 발생을 하면 보상이 되는 3가지 질병을 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고엽제와 관련이 없다는 것들이 확실하게 정말 그야말로 이제 뭐 유전이나 발육에 관련된 것이라든지 외상에 의한 것이라든지 군 복무 전에 발생한 것이 확실한 경우만 제외를 하고 그 밖에는 이제 이 고엽제와 관련된 것으로 인정을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현재 지금 현재의 상황의 통계를 보면 가장 최근에 국가보훈부에서 발표한 통계를 보면 그 월남 참전 유공자들의 연령 분포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거의 대다수의 분들은 70대 중후반이시고 75세에서 79세이신 분들이 전체 등록되신 현재 생존자분 16만여 명 분들 중에 한 10만 명 이상이 75세에서 79세, 80세를 넘으시는 분들도 상당수가 있으시고 70대 초반이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사실상 70대 미만은 현재는 이제 없으신 걸로 돼 있고 많게는 100세 이상 생존해 계신 분도 한 분 계시는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고엽제 후유증으로는 약 7만 한 5천여 분 정도 등급이라고 하는 건 이제 얼마나 중등도가 심하냐, 경증이냐, 고도냐 이런 장애 등급을 또 판단하는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해당하시는 분이 한 6만 3천 명, 등급에 채 미치지 못하시는 분이지만 진단을 받으신 분이 12,000명에서 6만 5천 명 이상, 고엽제 후유의증은 한 8만 명 이상의 분들이 지금 등록이 돼 있고 고엽제 후유증의 2세 환자분들도 한 200여 분 정도가 진단을 받으신 걸로 돼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고엽제 피해 역학조사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넘겨주십시오.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에서의 첫 번째 고엽제 후유증 역학조사는 1995년에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따지면 약 30년 정도 전에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것이고, 그 당시에는 버거병이라고 하는 좀 다소 드문 그 혈관 질병을
그 후유증으로 인정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결과를 얻었고, 그밖에 뇌경색이나 건성습진과 같은 피부 질병, 무혈성 괴사는 당시에는 약간 그 이제 근거가 좀 부족하기는 하나 그러나 관련성이 있는 것 같다라는 정도로 해서 후유증에 포함이 되게 됐고, 그 이후에 대략 일정한 기간은 아니지만 대략 한 3년에서 5년 정도 그 간격을 두고 2차부터 6차까지의 조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많은 병들이 뭐 조사를 할 때마다 이렇게 추가가 된 것은 아니고, 뭐 어떤 경우에는 이제 특별한 질병을 추가를 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고, 뭐 한 가지 정도 뭐 또는 굉장히 드문한 2가지 정도를 추가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뒤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현재 7차 역학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바로 직전이었던 6차 조사는 1919년부터 21년까지 3년간 진행을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방광암, 다발성 경화증, 갑상선 기능 저하증, 비전형 파킨슨증 중에 일부를 후유증으로 하는 것을 저희 기관에서, 제가 몸담고 있는 기관에서 조사를 해서 밝힌 바가 있습니다. 넘겨주십시오. 참고로 지금 현재 미국 보훈부에서는 그 고엽제 추정 질병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암으로는 방광암을 포함해서 뭐 몇몇 질병들이 있고, 암 이외의 질병으로는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약간 색깔을 다르게 표현했던 것들이 그 6차, 저희 우리나라의 6차 역학조사 이전에는 후유의증으로 분류되고 후유증에 들어가지 못했던 질병들인데, 방광암, 갑상선 기능 저하증, 파킨슨증 정도가 거기에 해당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그 6차 조사를 통해서 저희 결과로도 이런 질병들은 상당히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연구 결과를 제출해드렸고, 여러 의원님들과 국가보훈부의 노력으로 입법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6차 역학조사에 대한 내용은 요건 이제 종결이 된 거니까 조금 약간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진행을 했는데, 그 앞선 5차 동안의 연구는 그 우리나라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이 자료가 2000년대 초반부터 구축이 되기 시작은 했습니다만, 자료가 충분히 모여져서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시기가 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는데, 그래서 그러다 보니 이 앞전 조사까지는 여러 가지 설문조사나 그 밖에 뭐 병원 자료조사 일부를 이제 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수행이 됐습니다만, 저희가 조사할 당시에는 건강보험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단계가 됐고, 빅데이터 구축이 잘 돼 있는 것들을 판단을 해서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이 더 객관적이고 정밀하겠다라는 판단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참전하셨던 분들과 참전하지 않으신 같은 연령대, 같은 성별, 지역적인 여건들을 고려를 해서 대조군이라고 하는 비교군을 설정을 하고, 건강 상태를 비교를 해서 참전하신 분들이 어떤 건강 상태가 어떤 질병이나 사망 위험이 더 높은지를 보는 대규모 연구를 진행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 주십시오. 그 결과로 앞서 말씀드린 다발성 경화증이라고 하는 신경계 질병,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라고 하는 내분비계 질병, 파킨슨증이라고 하는 다소 드물긴 하지만 그 굉장히 이제 그 합병증이 많이 발생을 할 수 있는 신경계 질병들을 참전하신 분들에게 더 많이 발생했다는 것들을 발견을 했고, 사실은 방광암은 그보다는 다소 애매하다면 애매한 점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결과가 그렇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외국의 다른 자료나 기존 자료들을 분석을 했을 때는 포함을 하면 이것도 고엽제와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라는 의견을 드렸고, 이런 것들을, 이 결과들을 바탕으로 고엽제 후증 법을 개정을 해서 질병을 확대가 되고, 이 내용들은 저희가 국제학술지에 결과를 보고를 해서 외국에서도 이제 충분히 타당한 결론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7차 역학조사는 현재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저희가 진행 경과에 있는 것들을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점도 있고, 그다음에 아직 구체적인 것들이 충분히 나오지 않아서 이 자리에서는 구체적인 부분들을 말씀드리기가 다소 어렵다는 점을 좀 양해를 해주시고, 다만 이제 그 내년 초 정도 되면 전체 연구는 이제 종결이 되고 아마 결론을 보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방식은 마찬가지로 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코호트를 분석을 하는데, 이전보다 전체 기간이 좀 다소 늘어났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또 그 사이에 쌓인 근거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더 정밀하고 또 다양한 질병에 대한 관련성들을 볼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 자료가 들어있는
국가유공자분들이나 혹은 참전유공자분들 그 등등의 어떤 여러 가지 보훈에 이제 등록이 되신 분들은 그 보훈병원을 이용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 경우도 이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자료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보훈병원에서 여러 가지 처리하고 있는 뭐 진단명을 넣는 거라든지 아니면 적절하게 이렇게 뭐 약제 같은 것들이 어떻게 그 처방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그 위탁을 해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료는 다 건강보험공단에 들어있는 것을 제가 지난번에도 확인을 했고 이번에도 그래서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이용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이용하신 그런 어떤 의무 기록들이나 의료 자료들은 다 저희가 볼 수 있다는 점들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도 성별이나 연령, 지역 그밖에 더 다양하게 이 조합을 하면 할수록 더 정밀한 비교가 되기는 하나 여러 가지 조건을 넣으면 넣을수록 그 비교를 할 수 있는 분들을 선정하기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적합한 수준으로 대조군을 비교를 해서 비교를 할 예정이고 저희 이번에도 이제 2세 관련된 그 고엽제 후유증을 가지신 분들의 후손에 대한 질병은 마찬가지로 자료도 받았고 그분들도 비교 분석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가 기대하기로는 이제 고엽제 관련된 새로운 질병, 특히 이제 참전하신 분들은 물론이고 그 2세 되시는 분들의 여러 가지 건강 상태를 해서 새로운 질병이나 건강 상태 또는 그런 것들의 위험성을 발견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들이 나름대로 과학적이고 타당한 방법을 통해서 근거를 확보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기 나온 결과들이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다 할 것이고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이제 질병의 발생 기전을 규명을 하게 되면 상당히 좀 드물게 발생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료 비교로 잘 확인하기 어려운 그런 질병에 대해서도 어떤 뭐 가설을 마련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새로운 방식의 조사를 뭐 구성을 한다든지 하는 것들에 활용을 할 수 있을 것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속적인 역학조사가 필요하고 방향에 대한 고민도 계속 해야 된다는 내용들을 염두에 두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이어서 이제 그 앞으로 저희가 지난번 역학조사를 맡으면서 진행을 하면서 겪었던 뭐 경험과 이번에 또 조사를 진행을 하면서 겪었던 여러 가지를 바탕으로 어떻게 보면 이거는 이제 그 저는 이제 정부 소속은 아니기 때문에 정부 차원은 아니지만 조사팀의 일원으로서 역학조사가 이런 식으로 이제 발전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제언과 몇 가지 그 주제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주십시오. 그래서 고엽제 건강 피해는 이제 개념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데 우선은 사실은 이제 내용적으로는 이렇게 진행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법에는 어쨌든 그 다이옥신 등에 노출이 된이라고 하는 것들이 아직 남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 고엽제의 어떤 생물학적인 그러니까 제초제나 농약에 뭐 농약이 가지는 우리 그 몸의 세포나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망가뜨리는지라고 하는 생물학적이거나 의학적인 효과 이외에도 사실 그 당시 월남전이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에 참전하셨던 분들의 대상자 집단은 상당히 특별하기도 하고 뭔가 동질성이 나름대로 있는 그러면서 다른 분들은 겪지 못했던 여러 가지 사회적이거나 행탁적인 공통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하면 이게 의학적이거나 혹은 생물학적인 기전 이외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기전을 통해서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고엽제 피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이런 제초제나 농약에 직접적으로 노출이 돼서 그로 인한 어떤 신체적인 혹은 뭐 그런 이제 그 조직학적인 문제 이외에도 여러 가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기본 방침으로 좀 세워야 지금 현재 이제 특정 질병과의 관련성을 어떤 뭐 이게 그 설명이 되느냐 이런 부분들에서 조금 더 확대를 하고 실질적인 어떤 그 건강 피해에 대한 개념을 정립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되면 지금 현재 이제 특정 질병과의 관련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좀 명확하게 따져야만 하는 방식에서 보다 보편적인 지원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고려할 시기가 충분히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 가지로 이제 관심이 많으실 텐데 현재 법에는 고엽제 후유증을 인정받으신 분들의 2세까지만 법령에 규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앞서 보신 바와 같이 이미 그 참전하셨던 분들은 연세가 굉장히 많이 되셨고 그러다 보니 그 2세 분들도 이미 중년의 나이에 접어드셨습니다. 그래서 고엽제 그 노출이 되신 분들 월남에 참전하신 분들 기준으로는 손자 손녀분들 3세 환자들이 이미 있으신 상황이라 여기에까지도 이제 건강 영향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우려도 있고 관심도 있으시고 사실은 아직
본격적으로 조사를 못 해봤기 때문에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하면 건강 영향에 대한 조사를 확대하는 것도 충분히 고려할 부분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입니다. 한 가지는 이제 그 약간 실무적인 내용인데요. 저희가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게 앞서 보신 지금 현재 7차례, 7번째 역학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30년의 기간 동안 7번째라고 하면 평균적으로 보면 한 4년 내지 5년 정도마다 한 번씩 이제 조사를 하고 있는데 한 번에 걸리는 시간이 상당히 좀 나름대로 꽤 깁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라고 좀 답답해하실 수 있겠지만 연구진 입장에서는 이 시간도 사실은 이제 뭐 항상 뭐 더 많은 것들을 좀 하다 보면 부족하게 느끼는 기간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상당히 좀 단절적으로 일회성으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각 회차마다 어떤 기관이 가장 잘 할 수 있는지를 선별을 하는 것은 뭐 한편으로 보면 당연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각각의 연구들이 끊어지고 그다음에 이 앞전에 있었던 부분들을 충분하게 고려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한점을 좀 극복을 하고 계속해서 유기적이면서도 지속적인 연구나 조사를 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는 것이 필요한데 현재 보면 이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가 하면 여러 가지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건강보험 자료들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는 계속해서 쌓이고 있고 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지난번에 만들어 놓은 자료원 저희가 비교를 하기 위해서 구축해 놓은 자료는 그 연구가 끝난 직후에 폐기가 됩니다. 요거는 이제 여러 가지 개인정보 보호부터 시작을 해서 이 연구에 필요하기 때문에 구축한 자료니까 연구가 끝나면 이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 한편으로 보면 뭐 타당한 말이기도 한데 이거는 저희가 이제 주장하기로는 이게 개인의 연구자의 뭐 특정한 관심, 개인의 관심이 아니라 국가의 정책을 만들고자 하는 그 백업이 되는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연구이기 때문에 공공 자료를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법적인 제도를 근거들을 마련을 해서 이 연구나 조사가 끊어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그 속에서 뭔가 새로운 부분들을 더 잘 발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구축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주십시오. 요것도 이제 여러 가지 좀 어렵다면 어려운 점이고 필요하다면 필요한 점인데 연구의 결과는 관련성이 있다 없다 이렇게 두 가지로 딱 나오진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관련성이 상당히 높다, 그 다음에 낮다, 뭐 아예 없다고 나오는 경우는 사실상 없다고 보셔도 되고, 그럼 높다는 건 얼마나 높아야 높은 거냐, 관련성이 없다, 부족하다는 건 얼마나 없어야 부족하냐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론적인 분기점들은 있습니다. 비교를 했을 때 얼만큼 이상이 되면 이거는 관련이 있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뭐 통계적인 방식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런 것들은 이 질병이 얼마나 흔하냐, 그 다음에 고려하지 못한 사항들이 얼마나 많으냐 등등에 의해서 상당 부분 좌우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연구에서는 관련이 있다고 나왔는데 어떤 연구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나오기도 하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런 학문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상식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또 당연하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야 되는데 관련성이 높다고 나온 것들은 뭐 특별히 뭐 그렇게 많은 이견이 없이 정책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뭐 관련성이 좀 뭐 다소 애매하거나 좀 있기는 있는데 그 정도가 높지 않거나, 혹은 관련이 어느 외국 연구나 다른 연구에서는 관련이 있다고 나온 것들이 저희가 발견하지 못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생깁니다. 그때는 이 관련성을 저희가 찾지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잘 살펴서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이제 고려를 해서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라고 볼 수도 있고, 또는 아직은 여러 가지 이유로 정책에 반영이 되기가 조금 순서가 뒤로 밀린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다분히 어떤 뭐 정책적인 판단이자 사회적인 판단이라고 볼 수가 있어서, 그러나 이제 정책에는 들어가면 반영이 되면 되는 거고, 들어가지 못하면 전혀 관련성이 약간 있더라도 전혀 이제 해당이 없기 때문에 이 간격을 어떻게 잘 이해를 하고 또 이 간격을 줄이기 위해서, 혹은 이 간격을 당사자분들과 또 우리 사회가 잘 협의를 해서 구현을 하는지가 이 조사 연구 이후에 또 중요한 분기점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요거는 조금 더 구체적인 얘기라서 뭐 길게 설명드릴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사실 이제 이미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 봐도 고엽제 연구가 진행된 지가 30년이 넘었고, 의료 수준이나 의학 수준은 우리나라에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현재 의료계에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기는 합니다만 그와 별개로 굉장히 이제 많이 발전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고엽제 후유증이나 후유증을
판단하는 여러 가지 이제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진단명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소 이제 과거의 것들을 좀 사용하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생기는 그 이제 불편함 또는 오해 중에 하나는 이제 일선의 의사들이나 일선의 병원 혹은 의료 기록을 보시는 분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 좀 빠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그런데 이게 나름대로 이제 법령에 들어가 있는 거다 보니까 사실은 그냥 임의로 판단할 수는 없고 이런 분류 체계들을 잘 개선하는 것들이 향후의 연구와 역학조사의 연계성을 강화하는데 상당 부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현재로서는 고엽제 또는 제초제 또는 좁게는 다이옥신이 고엽제 후유증이 있으신 분들의 2세 환자분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주로는 이제 유전적인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바탕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꼭 언론 보도뿐만 아니더라도 여기 계시는 분들 그다음에 관계자분들께서 3세까지도 어떤 이제 질병이 엄밀한 의미의 의학적인 의미의 유전은 아니더라도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이 의학적으로 사실인지 아닌지는 이제 조사를 해봐야 될 것이고 사실인지 아닌지보다 사실 중요한 것은 그 우려를 덜어드리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봐야 결론을 알 수 있는 것이고 그 결론이 나오게 되면 합리적이고 타당한 결론이라고 하면 수용을 하시겠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사를 할 수 있는 바탕이 필요하고 그러려면 이 역학조사 확대에 대한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하고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토론 때 나올 수 있는 의견일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질병을 진단 받으셨느냐, 그 질병의 정도가 얼마나 심하냐 아니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상당히 좀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이제 그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요것보다는 조금 더 포괄적인 방법들이 이제 필요한 시기가 됐다고 보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구성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논의와 토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를 해주신 최은주 교수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제 다음으로 저희가 종합토론이 있을 예정입니다. 네, 모두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종합토론은 남석인 교수님께서 좌장을 맡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뜻깊은 자리에 좌장을 맡은 연세역계 남석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발제자께서 정말 의미 있는 연구의 결과들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위험직무 수행에 대한 국가보호와 책임 강화가 필요하다라는 공감대 아래서 장태용 교수님께서는 국가의 기본 책무, 세부 시스템 마련, 특히 기준을 설계하는 부분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전해주셨고요. 최원중 교수님께서는 유기적이고 지속적인 조사 환경을 갖춰야 된다. 그래서 정말 속 시원히 밝힐 때까지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되고 조사는 이러한 걱정을 덜어주기 위한 과정이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두 분의 발제에 이어서 네 분의 토론자님을 모시고 오늘 시간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해주실 전문가분들을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승길 한국고용복지학회 회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전 중앙보훈병원 병원장이신 심홍광 병원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육군 3사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신 박동희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복순 성균관대학교 교수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자료집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분이 정말 열심히 토론을 준비해 오셨습니다. 제가 여러 세미나를 참석했지만 오늘처럼 이렇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고 또 발제자뿐만 아니라 토론자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준비해 오신 토론회는 정말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네 분이 준비한 내용만을 다 소개해 주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텐데 오늘 자리의 특성상 제한된 시간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네 분께 죄송하지만 핵심적인 내용 중심으로 6분 정도 토론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승길 한국고용복지학회 회장님 부탁드립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이승길이고요. 얼마 전까지는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노동법하고 사회보장법을 담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관련된 부분은 그
사실은 그 사회보장법 중에서 사회보험 중에서 사실은 산업재해보상법,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근로자 상대로 한 그 관점에서도 똑같은 이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을 입법화하는 데 있어서 이쪽 부분들을 좀 어떻게 접근하면 좋은가 그런 것을 좀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하여튼 오늘 얘기한 것 관련해서 두 분의 발제자님께서 워낙에 치밀하게 또 자세하게 그 얘기를 해주셔서 그것을 전제로 해서 저 토론은 그냥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 하겠습니다. 먼저 요 공무 관련성 추정 제도를 추진한 배경 자체가 아마 현 정부, 윤석열 정부 관련해서 국정과제로 돼 있어서 하여튼 뭐 국정과제니까 이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의 그 아젠다가 돼서 그리고 이제 그 캐치프레이즈가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인류 보훈, 뭐 이렇게 오늘 앞서 여러 의원님들도 뭐 같이 하겠다라고 이렇게 하게 되니까 그런 선상에서 같이 추진하면 좋을 것 같은데 다만 이게 이제 법 개정 사항이 된다고 그러면은 국회의원들이 입법을 하면 해결이 되면 되는데 사실 이제 법에서는 그것이 헌법에 위반돼서도 안 되고 또 법 자체가 그래도 우리 일반 상식적인 선에서 좀 합리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선상의 한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까. 근데 이제 하여튼 공무상 관련성 추정 제도 요 자체를 사실은 개인이 입증하는 데 있어서 쉽게 돼 있으면 좋은데 이게 질병 문제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무적으로는 당연히 보호를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이제 궁극적으로 만약에 다툼이 있어서 법원으로 갈 때에는 이제 법관들이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가 그런 관련들의 문제가 돼서 그때 이제 약간 입증을 누가 부담하는가 관련해서는 보통 이제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이렇게 입증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도 관련해서 좀 완화된 이런 요구를 입법적으로 해결하면 어떨까라는 이런 부분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인사혁신처나 국방부에서는 이미 이제 예규로서 정부 입장에서 좀 완화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추정 완화 규정 자체가 이미 예규로서 시행을 하니까 책임지는 주체가 그렇게 완화해서 결정을 하겠다 하니 그렇게 시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더 나아가서 이제 이것을 다투려고 정부가 한다라고 그러면은 이제 그때 법원으로 가는 건데 인정받지 못했을 경우에도 법원에 갔을 때 그런 것들이 좀 확실한 규정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것이 이제 추정이 관련된 것이 그대로 아까 뭐 준용 등 뭐 이런 표현도 쓰셨는데 그대로 입법화가 되면 가장 좋은 거죠, 사실. 근데 이제 제가 앞서 얘기했던 산업재해보상법에서 얘기했을 때는 거기서 똑같이 추정의 원칙을 좀 완화해서 지금 실무에서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산업재해보상법은 재원을 누가 부담하냐면 100% 기업주들이 부담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숫자를 많이 늘어나게 되면은 기업주의 보험료가 늘어나게 되니까 기업 경영 활동에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니까 그것을 좀 엄격하게 해석을 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해석도 엄격하게 하고 그것을 입법한다고 그러니까 또 반대하는 입장 뭐 이런 것들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국가유공자 관련된 것은 따로 국가유공자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법 취지에 맞추어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아까 이제 군인이나 공무원 이런 거에 비해서 이 국가유공자로 되는 부분들은 법 취지가 굉장히 이 대한민국의 존립 존재의 의미 뭐 이런 것들의 전제가 된다고 그러면 넓게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여지는 그 법 취지상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오늘 얘기를 들어다 보니까 당사자 본인은 그렇게 하는데 후손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관련해서 질병이다 보니까 아까도 이제 고엽제 관련해서 2세, 3세 이렇게 얘기되면은 이게 인과관계가 명확하지도 않은데 그러면 4세, 5세까지도 가는 거냐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그것을 이제 결국 국가가 부담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어디까지 책임져 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논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가 뭐 무한대로 책임져 준다고 그러면은 그 방식에서 그냥 입법을 하면 됩니다. 이 관련해서는. 근데 이제 위원회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 관련해서 외국 사례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많은 사례들은 모르겠지만은 미국이나 캐나다, 호주 뭐 이런 데서 할 때 그 법은 같이 돼 있는데 그게 이제 우리는 군인, 공무원, 그다음에 이제 국가유공자 관련해 소방 공무원 뭐 이렇게 돼 있긴 돼 있는데 국가마다 이제 이런 체제들이 좀 틀린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별로 소방 공무원에 한해서라든가 캐나다는 소방 공무원 또 호주 같은 경우도 소방관 뭐 이렇게 하고
또 질병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좀 약간 차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논의될 때 만약에 우리가 선진국으로서의 적절한 예우를, 합당한 예우를 해야 된다면 그런 비교법적인 부분들도 좀 더 섬세하게 살펴봐서 대응 방안을 만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미 말씀드렸지만은 이 산업재해 보상 관련해서는 관련 부처가 고용노동부입니다. 근데 이제 일찍이 2017년서부터 이 업무상 질병 판정과 관련해서 추정 원칙, 오늘 얘기하는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결과론적으로는 피해자에 대한 보호는 확대되는 것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업주 입장에서는 100% 보험료를 내야 되니까 이 대상자가 넓게 되면은 결국 그 사람들을 치료해 주거나 또 유족 보상 뭐 이런 걸 해주기엔 돈이 더 나가게 되니까 보험료를 더 걷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국가 유공자 관련된 부분은 기업이 책임지는 게 아니고 사실 이제 국가가 오늘 이제 책임지는 부분이니까 국가가 예산을 반영을 해서 처리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오늘 많은 얘기에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그런 당위성은 있는데 그 보호를 받을 사람들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 그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예산이 어느 정도 들지, 뭐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산정한다고 그러면은 그 입법 정책 하시는 분들이 그 입법을 할 때 부담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그러면은 그 확대하는 입법을 좀 쉽게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발제 부분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돼 있지는 않아서 그런 것들이 좀 보완이 된다고 그러면은 오늘 전체적으로 입법적인 해결 부분들에서는 좀 다른 입법에 비해서는 좀 쉽게 입법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이미 인사혁신처나 또 국방부에서 이미 이제 예교 등을 통해서 입법적으로 해결을 놨으니까 국가보훈부 입장에서는 더 좋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국가의 존재로서 더 좋은 일들을 해야 되는 그런 책무에 관련돼서는 더 손쉽게 입법적으로 당위론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다만 예산적인 부분이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보완한다고 그러면은 좀 쉽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도 교육제에 대해서는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그 문제도 아까 이제 2세, 3세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이제 그런 부분들의 인과관계를 좀 더 이제 고엽제 관련된 다른 외국에 있어서의 그런 추세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된다면 그런 부분에서 같은 선상에서 합리적인 그런 정책 결정들이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써놓은 것 부분들은 사실은 이제 법리적으로 법원에서 이런 것들을 추정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법리적으로 치열한 다툼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제 전체적인 환경은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이 부분들은 오늘 두 분의 발제자가 너무나 잘해 주셔서 그 틀 내에서 예산적인 부분만 좀 보완하시고 외국 입법 내도 조금 살펴보시면서 제안을 하면 입법에는 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이승일 교수님 고맙습니다. 법적 기준의 뒷받침이 필요하고 그 부분 특히 권리를 주장하는 데 입증 책임이 입법으로 완화될 수 있는 방안, 그래서 국가 예산을 적절히 쓸 수 있는 섬세한 방안이 필요함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심홍방 중앙보훈병원장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이 고엽제 이제 그러면 여기도 이제 제가 아시는 회장님도 나오시고 그랬는데 병원에 근무할 때 고엽제 그 유공자분님들 직접 진료도 해주고 제가 모시고 그러던 사람이라서 좀 경험담만 좀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저도 고엽제 그러면 좀 낯설은 단어였어요. 좀 몇십 년 전에는 제가 90년 초에 그 보훈처 우리 국장님들하고 미국의 그 워싱턴에 그 고엽제 때문에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는 이미 이제 그 변호사들께서 그 이제 이 고엽제 회사들에도 소송을 걸어가지고 다 끝났더라고요. 벌써 이미 끝나가지고 이제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부랴부랴 들어와가지고 이제 모시고 그랬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고엽제 그러면 그냥 간단히 그냥 이렇게 뭐 제초제 해가지고 이렇게 보는데 개개인으로 보면 참 어려우신 분들이 정말 너무 많습니다. 그 PTSD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냥 숨어 지내시고 나타나지 않고 또 가족들도 또 무슨 벌어야 드시는데 그런 것도 못 하시고 그래서 제가 고엽제 그 전화 한 분은
심한 그 극한 상황까지 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어려워가지고요. 병원비가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참 이제 그래서 하여튼 고엽제를 이제 다른 국가 뭐 월남 참전 용사 여러분들은 근데 고엽제는 일단 월남에 참전하시고 질병이 따라다니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 고통이라는 건 아마 이루 말할 수 없으십니다. 그래서 참 제가 국가 유공자분들에서 모든 거를 좀 저기 병원장을 있을 때도 많이 도와주시려고 힘을 많이 썼는데 참 한계 부닥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최 교수님들 저기 말씀 잘 해주셨는데 이거는 그냥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제 고엽제 저 월남 참전 이제 유공자분들이 앞으로 10년, 20년이면 다 돌아가시고 그러십니다. 근데 한시적으로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맨날 정부에다 요구하는 것도 그 지원해 주시는 거 절대 아까워하지 마시라고 모든 걸 다 지원할 수 있는 건 다 지원해 드리라고 그 젊은 나이에 그 월남에 가셔가지고 그 아마 아시겠지만 그 정말 우리나라 고속도로도 세우고 정말 그 돈 받으셔가 생명을 바쳐서 돈 받으신 거를 한국에 보내가지고 우리나라 이렇게 많이 발전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훌륭한 애국자시고 국가유공자시고 그래서 정말 국가가 그분들에 대한 지원은 정말 뭐 좀 정말로 제가 좀 보훈체육에 계신 관계자분들한테 잘해주시고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잘해주시고 제가 제일 답답한 거는 이제 정책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제가 의사 선생님들 좀 나무랄라 그럽니다. 그거 이제 내려오시면은 그거 좀 도와주시는 거 보면 아주 인정하게 뭐 등에를 막 주고 그냥 그 아프신 분들 좀 이런 걸 많이 봤는데 참 좀 많이 좀 끼어 안았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아까 여기 말씀하신 이 중장기적으로 그 기존 역학조사 방법의 그 한계에서는 참전한 군인들은 모두 고엽제에 노출된 것으로 가정하고 질병별이 아닌 개인의 건강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하는 방법을 꼭 연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분들 아마 아직까지도 그 월남에 다녀오신 분들 어디 숨어 사시는 분 잘 모르실 겁니다. 자기가 고엽제 때문에 무슨 병이 걸리고 그런 거 역학조사에 100% 증명된 질환이라는 건 사실 제가 의료인이지만 별로 없습니다. 그건 좀 그렇다고 그거를 절대 대입해서 안 됩니다. 저희들이 말하는 건 그냥 좌우지간 월남에 다녀오시고 고엽제 재초제 하셨다 그러면 저희들은 뭐 혈관하고 엮인 말씀 모든 신경계통의 그런 질병 나오면 저는 모든 걸 다 무슨 혜택을 좀 주셨으면 다시 한번 여기 정부 관계자분들한테 다시 한번 제가 우리 사랑하는 국가유공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꼭 부탁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심호모 원장님께서는 오랜 임상 경험에서 만나셨던 그 경험, 그래서 고엽제 후유증으로 고생하시는 많은 분들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한시적 상황임을 고려해서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으로는 육군 3사관학교 박동희 교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육군 3사관학교 군사사학과에서 생도들을 가르치고 있는 박동희입니다. 이제 육사 생도 1학년 때 이제 처음 제복 입고 전투복 입고 이제 한 25년 정도 지난 것 같은데 대선배님들도 계신데 감히 또 이렇게 한 말씀 올리게 되어 영광이고 또 조심스럽습니다. 제 토론에 발표해 주신 거는 너무나 좋았고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또 토론문은 발표집 66에서 68쪽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현역 장교이자 이제 군문에 들어서는 사관생도들을 가르치는 교수로서 한 말씀 올리고 싶어서 에피소드 소개 위주로 가겠습니다. 제가 수업 마지막 때 이제 전쟁사랑 이제 전략을 보통 담당하고 6.25 전쟁, 뭐 1, 2차 세계대전, 베트남 전쟁, 그리고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등을 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전쟁이 끝날 때쯤 되면은 생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겼을 때 독립운동가 분들이 노력해서 우리 독립을 이루는데 정말 많은 목숨 바쳐 희생하셨다. 그리고 6.25 전쟁 때 북한 공산군의 불법 난침에 대해서 우리
국군 또 그걸 중심으로 우리 국민들이 힘을 합치고 많은 희생을 치러가면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했다. 정말 모르는 베트남이라는 곳에 가서 우리 대선배님들이 거기서 큰 희생을 치르셔서 이 나라 발전을 위해 큰 기여를 하셨다. 근데 그 당시에 나온 그 피해, 그 많은 질병도 없고 지금까지 고생하고 계시고 그게 2세, 3세로 이어지고 있다. 자, 이제 지금 전 세계에 많은 크고 작은 분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언제든 지금 북한의 위협 속에서 유사시 이제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 정말 위험이 있습니다. 이제 그 선배님들이 한 거를 우리 생도들이 장교가 돼서 이제 전쟁에 나가서 싸워야 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생도가 한 2, 3년 전이었어요. 물었어요. 저한테. 그러면 다치거나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야, 우리 회사는 국가 아니겠냐? 우리 회사 복지에 있어서 국가가 책임져 준다. 걱정하지 마라라는 거짓말을 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끔 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거를 증명해야 되고 또 내가 아는 6.25 참전 용사님들, 베트남 전쟁 참전 용사님들 상당히 힘들게 어렵게 살고 계신데 과연 그 모습을 아는데 그런 우리 국가가 책임져 준다는 말을 쉽게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만 또 저는 국가 간 안보관을 가르치면서 또 우리 생도들이 또 그렇게 나갈 수 있게 또 그다음에 가르쳐야 되는 그런 모순에 좀 빠지게 되는데 사실 오늘 이 포럼 자체가 너무 중요하다. 과거, 현재, 미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닐까. 현재 계신 분들 정말 그 희생한 거에 대한 합당한 대우를 받을 때 지금 현재 이제 새롭게 군에 들어와서 유사시에 이제 전투에 참여하고 그다음에 그걸 위해서 준비하는 동안 많은 위험에 노출되는 그들이 정말 나도 해야 되겠다. 국가가 나를 책임져 주니까 또 내 가족도 책임져 줄 거니까 라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 미래가 있지 않을까, 우리 안보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좋은 의미 있는 논의가 계속되고 그게 정책 제도로서 잘 발전되길 좀 바랍니다. 그래서 좀 관대하게 평가해 주면 그리고 관대하게 좀 봐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 토론 마치겠습니다. 네, 박동희 교수님께서는 그 전쟁사 수업의 에피소드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국가가 책임지고 있음이 제도적 뒷받침으로 실증적 증거로 이렇게 열띤 토론이네요. 책상이 무너질 정도의 열띤 토론입니다. 네, 그래서 이 자리는 미래를 위한 자리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된 마음으로 국가를 위한 헌신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라는 토론을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지막 토론입니다. 한복순 성균관대학교 교수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저는 직업환경의학 전문의입니다. 이 직업환경의학 분야는 어떤 일을 하는 곳이냐면은 근로자든 위험 직무를 수행하는 우리 공무원이든 모든 분들이 그 직무로 인해서 병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일을 하시면서 병이 생기면 이 병이 업무하고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판단하는 것이 저희의 주 역할입니다. 근데 실제 저는 이제 보훈심사위원회 위원이기도 하고 근로복지공단 산하에 있는 산재심사위원회 또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이기도 합니다. 이 업무를 하면서 가장 조심스럽고 또 우려되는 거는 특히 이 국가에 정말 헌신하고 희생을 하신 분들이 자기의 어떤 질병의 상태를 정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함으로 해서 그런 어떤 보훈 대상에서 빠지는 일은 없을까 이런 점이 사실 상당히 우려스러웠는데 지금 다행스럽게도 오늘 이 자리에서 이런 공무관련성 추정제도를 지금 적극적으로 모든 분들이 다 환영하는 제도이고 빨리 도입해서 시행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사실 고엽제 같은 경우는 그걸 사용하던 그 당시에는 이게 얼마만한 이런 파장을 일으킬 건지에 대한 아무도 아마 예상을 저는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가습기 사건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후에 발생된 이런 사건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수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건강에 문제가 생기셨었고 또 일부 인정이 돼서 자그마한 혜택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앞으로 지금 우려하는 것처럼 체내 일부 수년간 지속될 수도 있었다는 그런 고엽제의 성분으로 인해서 혹시 후세대에도 어떤 건강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는 아마 그 가족들 또
그 참전하신 그 용사분들 다 그런 마음이 없잖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역학조사가 계속 진행되어야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이 역학조사라는 게 하루아침에 수행되는 결과가 나오기는 사실 쉽지가 않죠. 아마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 또 발제자께서도 지적을 하셨듯이 이 연구기간이 또 변경되거나 아니면 그 우리가 빅데이터를 쓸 수 있는 이런 어떤 자료의 제한성 때문에 일관성이 없거나 또 다시 원점에서 다른 기관이 업무를 수행한다면 그거는 상당한 손실이라고 생각이 돼서 어쨌든 정부에서도 이런 연구가 역학 연구가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좀 지원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미국 같은 경우는 의회에서 이런 것들, 미국은 뭐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항공 분야도 마찬가지지만 의회에서 이런 것들을 조사해 이렇게 오더를 내리고 수행되는 연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도 2년 간격으로 보고서가 나오고 있을 정도라고 얘기하니까 이런 점을 참조해서 연구가 지속되게끔 좀 지원을 해주실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그 공무 관련성, 추정제도 관련해서는 뭐 여건은 다 조성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발제자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우리가 어떤 이게 직업성 질환이다라고 인정을 하려면 직무와 그런 상병 간에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이 돼야 되는데 사실 이거 인정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지금 이 직무, 위험 직무라고 분류하는 이 직무에 대한 직무 분석은 다 되어 있고 거기에서 노출될 수 있는 유해 위험 요인들도 이미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생기는 많은 질병들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져서 다는 아니지만은 일부 질병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건 인정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과학적인 근거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의 도입은 굉장히 시급하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시행 초기에는 어느 제도이든 간에 갈등이 또 조금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줄이려면 왜냐하면 이제 기대치는 큰데 사실 또 인정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인정 요건을 좀 명확하게 어느 누가 봐도 해석을 하는데 이견이 없어야 되겠다 하는 이런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1차적으로는 그 특정 직무에 대해서 얼마만큼 근무를 한 것을 인정할 것이냐. 그다음 또 퇴직을 하고 나서 얼마 이후 이내에 신청한 것만 인정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좀 분명해야 되는데 이것도 상병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죠. 근골격계 질환은 좀 짧을 것이고 직업성 암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잠복기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수십 년이 지난 후에 암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사례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과학적인 근거라는 거에 이제 우리가 의거해서 이 추정 제도에 들어오는 이제 여러 가지 질병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다 이루어진 연구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특히 소방관을 대상으로 연구한 연구 결과들은 전 세계적으로 봐도 미국, 캐나다, 호주, 뭐 아시아권에서는 중국 정도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이제 대형 산불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여러 가지 질병들에 노출되는 경우도 많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모집단이 사실 크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세계보건기구 산하에 있는 국제암연구소에서 우리의 결과를 100% 인용한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소방관에게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암에 대해서 많이 우리나라의 연구 결과들을 인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들이 간과돼서는 안 되겠고 뭐 미국에서 인정을 못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체계적인 연구 결과에서 인정된 이런 부분들은 좀 수용이 돼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시면서 발생하는 이제 여러 가지 질병들은
이 첫걸음의 모든 것들을 다 목소리를 수용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고엽제 연구와 마찬가지로 이런 좋은 이 제도가 계속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된 연구들도 좀 지속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이와 관련된 제도가 지금 산재보상보험법이나 이 또 지금 군인, 공무원 이런 쪽에 이게 좀 비교 분석을 해서 너무 이게 형평성에 어긋난 이런 제도는 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하여튼 이런 추정제도가 시행될 때는 그런 부분도 간과하지 않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한복순 교수님께서는 과학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기 때문에 역학조사가 이만큼 중요하다라면은 제대로 잘 조사함으로써 갈등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 상황에 맞는 연구, 이 부분들이 계속 확장돼서 억울한 사람이 없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으로 정리해 주셨습니다. 오늘 네 분의 토론자분들이 정말 좋은 말씀들을 전해주셨습니다. 영역도 각각의 전문 분야죠. 법과 임상적 경험, 그리고 군에서의 경험, 그리고 직무 관련성에 대한 내용들을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도 국회의원은 또 중요합니다. 의원 입법을 해야 되는 과정도 중요하기 때문에요. 그 과정을 만들어가는 상황이라고 본다면 오늘 제가 참석했던 어떤 세미나보다도 많은 국회의원분들이 참석하셨습니다. 그것 자체가 이 상황에 대한 관심이 높다라는 걸 보여준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려움 속에서 계신 분들에 대한 의견들이 모이고 국가에 대한 헌신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지금 마련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만원 선생님께서 전해주신 말씀은 우리 보훈부에서 근무하고 계신 모든 분들이 잊지 않고 잘 기억하려고 생각하고, 또 이 분야를 연구하고 계시는 교수님들, 또 법적으로 다루는 모든 분들이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기리라 믿습니다. 네, 혹시 한 분 정도 더 질문 저희가 받을 수 있을까요? 네, 마음이 그대로 전해졌기 때문에 질문보다는 가야 될 방향에 대한 이해를 같이 한 시간이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룬 주제는 국가 책임과 보훈 보상제도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였습니다. 이 논의가 갖는 바에 대한 의미는 이 자리에 마지막까지 함께한 모든 분들이 다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훈부는 모두의 보훈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모두의 보훈이 되려면은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이 되기 위해서는 정당한 권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국가를 위한 진심과 용기를 위기의 상황에서 보여줬던 사람들에 대한 끝까지 책임지는 국가의 모습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연구를 통해서, 그리고 과학적 검증을 통해서 이 길이 명백히 의미 있는 과정임을 함께 확인한 시간이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2시간이 훌쩍 넘었습니다. 이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리고요. 오늘 토론회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귀중한 시간 내주시고 참여해주신 우리 패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진행이 되겠죠. 네, 잘.